한 주간의 뜨거웠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화합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최상병 특검법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 직접 발의를 좀 했어요. 조금 내용을 정리하면 대법원장이 특검 4명을 추천하고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한다. 다만 대법원장 추천 특검에 문제가 있으면 야당이 비토,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거부권을 부여했다. 요게 지금 내용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일단 두 차례에 걸쳐서 네. 그 거부권이 행사됐고 이제 세 번째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 전당대회에 나오면서 제3자 그 추천 특검은 받을 수 있다. 네. 또 발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에 대한 압박용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회의를 통과해서 거부권이 또 행사됐을 때 재의결 상태에서 한동훈의 선택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걸로 보이는데 글쎄요, 저는 한동훈 대표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라 있다. 이제 드러날 때다. 네, 왜냐하면 이걸 과연 돌파할 수 있겠느냐. 임기 3년 정도 남아있는 대통령의 집권 여당 대표로서의 어떤 정치적 내공이나 정치적 실력이나 뭐 이런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이 보여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네. 굉장히 고립무원의 상태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자, 보여집니다. 뭐 일단 평가도 좀 해주시고 결국은 한동훈 대표에 대한 압박용, 시험용의 법안 발의다 이렇게 분석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이게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이제 변협 4인 추천, 네. 그다음에 야당 2인 추천, 그다음에 대통령 지명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변협 추천을 빼고 야당에서 추천하는 걸 했다가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 나오면서 대법원 등 제3자 추천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마치 이제 변협 추천을 염두에 안 둔 것처럼 얘기해서 그럼 뭐 대법원 추천하는 걸 하겠다. 4명 중에 4명 추천하면 야당에서 2명 이렇게 선별하는 방식으로 돼 있는데 물론 이제 뭐 비토권이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 이제 대법원장이 잘못된 사람 추천했을 경우에 이제 다시 한번 뭐 다시 추천해달라 이렇게 그렇죠. 이제 하는 방법이어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제 당장 처음에 의결할 때는 뭐 한동훈 대표도 지금 당내 우호 세력이 많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아마 재의결을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인데 결국 한동훈 대표가 여기서 이제 빠져나갈 방법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법원장 등이라 그랬지 어쨌든 대법원장 추천을 했고 본인도 지금 여야 대표회담을 할 때 본인도 뭐 추천을 뭐 고민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이 말한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뭐라고 변명할 방법이 없어서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반응을 보니까 뭐 그전과 달라진 게 없다는데 달라진 게 있죠. 추천 방식이 달라졌잖아요. 제3자 추천 방식으로 간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한동훈 대표의 어쨌든 행보 그리고 당내에서의 어떤 역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아마 친윤 의원들이라든지 추경호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돌파하느냐 이거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 주장하지 않을까요? 제보 공작 요것도 좀 포함시키자 얘기했는데 제보 공작 그거 뺐거든요. 요건 안 된다. 이거 반대합니다. 이거 없습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과연 이게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서 협상 국면으로 갈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협상으로 갈 수 있느냐? 예를 들어 협상 국면에 가서 국회 내에서 여야의 그 대표든 원내대표든 또는 뭐 법사위의 뭐 위원장이든 간사든 간에 협상 대표를 내서 협상을 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런저런 많은 얘기들이 오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협상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 여부에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미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 의장이죠. 기존의 입장의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친한계라고 할 수 있는 장동혁 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법안을 제출해 있고 그래서 이 당내의 그 흐름을 지금 각 친윤과 친한계가 각각 기선제압용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될 거냐. 근데 제가 보기에는 법안 관련된 당론을 채택하게 된다면 그건 결국 의원총회에서 하게 돼 있는데 의총 가서 다수 의견을 모아야 된다. 그런데 의원총회 분포로 보면
당초 전당대회 때 친한계로 분류됐던 의원들이 언론에 공개된 내용으로 보면 17명 정도였는데 전당대회 끝난 이후에는 그 숫자도 안 된다고 하는 10명 안팎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와요. 예. 그러면 결국은 협상용으로 뒤에서 발목을 잡아주고 난 당내에서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못 나간다. 이렇게까지는 어렵다라는 그 협상용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당내에서 그 한동훈 대표에게 네. 압박을 압박을 가하는 건지 아니면 아예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상황은 조금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네. 특검법에 대해서 아예 제3자 추천이든 아니든 간에 거부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재의결로 가봐야 상황을 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까지 가면 또 시간이 좀 걸리긴 한데 네. 일단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한테 특검법 추진 의지 있느냐 그거 좀 직접 좀 밝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친한계 장동혁 또 친윤계로 보이는 추경 원내대표 생각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뭔가 좀 한동훈 대표라든지 얘기가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뭐 회담 뒷얘기로 보면 한동훈 대표도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40분 정도 이재명 대표랑 얘기할 때는 의지엔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네. 거잖아요. 주변에 나온 얘기도 그렇고 의지만 갖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걸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정치력 발휘가 중요하다. 그렇죠. 의총으로 끌고 가서는 제가 보기에 방법이 없다고 봐요. 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뭐 자유투표를 한다든지 예,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소신껏 투표하라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제보 공작이라든지 뭐든지 다 받겠다고 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밝혔기 때문에 네. 하냐 마냐가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 뭐 소소한 이런저런 것들은 다 이제 핑계로밖에 안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얼마나 정치력 결국은 이제 의원들을 얼마나 본인 세력을 만들 수 있느냐 문제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처럼 전당대회 때는 그나마 이제 줄을 섰는데 지금 당장 뭐 총선 있는 것도 아니고 지방선거 때 공천 받을 사람도 없고 임기도 내년 9월까지밖에 안 되고 그래서 사실은 한동훈 대표의 카드가 별로 없어요. 힘이 없어요 사실은. 힘이 없잖아요.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개인적으로 의원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설득하고 아니면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대통령은 온갖 자리와 온갖 권한을 줄 수 있어요. 네. 특히 지금 친한계 의원들 중에는 원외 인사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당연히 앞으로 4년 보장이 되는데 원외 인사들은 뭐 당장 할 게 없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좋은 자리 준다 그러면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의원들을 설득할 거냐 이 문제 본인도 원해고 그럼 제가 보기에 이거를 그냥 최대의 방법은 자유투표. 네. 그리고 제2결 갔을 때 자유투표 정도라고 보는데 그 정도로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제가 보기엔 문제인 것 같아요. 그 표결 가면 한번 보자. 9월 달에 표결 가고 또 대통령 제2요구 행사하면 뭐 9월, 10월 달에 다시 재표결 어떻게 예상합니까? 10월 16일이 재보궐선거입니다. 아유, 딱 그때 같은 예, 시점이 또 지금 겹치네요. 현재 강화군수, 영광군수, 곡성군수, 곡성, 금정, 부산 금정구청장 네. 이 네 군데의 선거가 있고 그다음에 서울교육감 교육감시 선거. 선거 있죠. 그래서 이제 좀 판이 커진 선거인데 네. 한동훈 대표가 이미 그 책임 회피 비슷하게 지금 시도당에 공천권을 넘겼어요. 네. 그래서 중앙당에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리지 않고 아하. 뭐 이렇게 넘겼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표의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과거에 그 MB 정권 때 박근혜 대표가 살아남았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선거 때마다 이겼어요. 그렇죠. 선거의 여왕이었다, 여왕이었기 때문에 다 이겼어요. 예. 예, 여당 내에 야당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기 공간이 있었거든요. 한동훈 리더십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대표를 해서 선거를 치르면 이긴다. 이 등식을 만들어줘야 네.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을 따르게 될 텐데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면 호남의 득표율이 두 자릿수를 유지한다든지 네. 아니면 지금 현재 원래 강세로 보인 강화나 그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를 하든지 승리로 뭔가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얘기가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엔 그것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결국 이 최상병 특검법의 재의결이 10월 16일 직전에 그럴 것 본회의에 같아요.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져요. 시기상은 딱 그래 시기상으로. 보여요. 예. 그럼 그 표결 결과에 따라서 선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것을 과연 한동훈의 그
초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원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럼 정치 활동을 실제로 해본 게 이번 비대위원장하고 지금 당 대표 하는 건데 얼마나 내공이 있게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물음표입니다. 약간 의문이 예. 있다. 이게 쉽지 않을 그럼 물론 것이다. 관전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예. 예. 보궐선거 한마디 하면 네. 사실은 뭐 지금 2대2 구도기 때문에 뭐 강화하는 민주당이 좀 어렵죠. 어려운데 원래 어려운데 그렇죠. 강화홍진 금정도 뭐 지난번 18년에 한 번 이긴 적이 있는데 그 전에 거의 이긴 적이 않죠. 없어요. 예. 그러면 결국 서울 교육감 선거는 교육감 근데 당에서 공천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당에서 개입하면 안 그렇죠. 되죠. 개입하면 안 되는 게 법적으로는. 근데 사실상 어찌 보면은 예. 이제 단일화. 진보 진영이냐 뭐 보수 그렇죠. 진영이냐. 단일화 여부가 문제인데 예. 이것도 사실은 정치력의 문제예요. 네. 법적으로는 당연히 개입은 안 되지만 뭐 사회 인사를 통한다든지 그러니까 단일화하는 데 이기거든요. 네. 이것도 결국 정치력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여야 간의 수싸움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본인 스스로 이 정치력을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봐요. 본인이 네. 해야 된다. 그렇죠. 네. 본인이 설득하고 의원들을 만나야지 아. 자꾸 뭐 연기 피우듯이 이래서 안 되고 그냥 근데 만약에 갔다가 9월달에 예를 들어서 투표를 했는데 다 이 여당은 다 반대한 걸로 나왔고 네. 이 특검법 제2요구했는데 또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한동훈 아무것도 아니다 이래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될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도 안 되는 거고 해가지고 관철 못해도 문제 되는 거고. 그렇죠. 너무 입장이 곤란하네요.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다시 이걸 추진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대표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이 흔들리겠죠. 많아요. 예. 예. 거의 왜냐면 뭐 임기도 얼마 내년 9월까지인데.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계속 뒤로 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이 자리 왜 물러나야죠. 내년 9월이라고 자꾸 얘기하세요? 원래 내년 9월 아니에요? 아니, 1년 6개월 전에 물러나야 대선 되잖아요. 때문에. 대선 때문에.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된다고 했을 때 나간다고 했을 때 안 나갈 수도 있어요? 아니 그때까지 살아남아야 대선 후보가 되는 거죠. 예? 정치는 모른다. 제가 보기에 보궐선거도 있고. 1차 관문이 10월 16일 보궐선거죠. 결과고 네. 그 이후에 내년 4월 선거도 있어요. 내년 4월 선거도 있죠. 예. 예.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선거에서 대표로 지휘를 했을 때 이겨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증명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어렵죠. 할 수 있는 것도 총선에서 이겼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등등의 아마 당 대표라면 선거를 책임져야 되는 위치고 여러 가지 선거에서 두두두둑 떨어지면 못 있을 거다. 더군다나 그 대통령 임기가 아직 너무 절반도 많이 안 지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행정 권한이 엄청 세잖아요. 네. 특히 예산. 의원들이요. 여당 의원의 그 가장 그 인센티브가 뭐겠어요? 프리미엄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결국 정부 여당은 예산을 많이 지역구에 끌어가다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야당 의원이야. 얼굴 내놓고 싸우고 이게 야당 의원이 하는 일이라면 정부 여당은 내 지역구에 예산을 많이 갖다 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대통령한테 밑보인 여당 의원 예산 받아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보기엔 내년 4월에는 아마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나오고 싶으면 하면 꿀팁 갈것 같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때 매일 있을 보궐선거. 원내대표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면 나오고 싶었어요. 그 사이에서 아마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최상무 특검법 이제 야당이 발의를 했으니까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결과는 뭐 어떻게 될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두 분 말씀에 따르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자, 최근에 계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 변호사님. 네. 아니 국민의힘에서는 와 자꾸 근거도 없이 민주당이 계엄 얘기하냐 이거 선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이 기시감이 있어요. 네. 17년 2월에 추미애 대표 때 제가 이제 상근 부대변을 했기 때문에 네. 그때도 사실은 추미애 대표가 이 계엄 뭐 준비하고 있다 얘기했을 때 맞습니다. 엄청나게 보수당 난리 반발이 났었어요. 난리 났을 예, 때 예. 그때 똑같았어요. 근거가 있냐. 근데 그때도 당내에 사실은 뭐 구체적인 뭐 나중에 드러났지만 계엄 문건 같은 그런 문건이 나오는 건 아닌데 네. 그 군의 움직임이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뭐 안 하던 훈련도 하고 네. 원래 계엄을 실시할 경우에는 방송국도 장악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방송 주변에 갑자기 안 하던 훈련도 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며칠 전에도 왔더라고요. MBC에. 네, 그런데 있어서 네. 이거 좀 이상하대? 그런 얘기 나오면서 제기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저희들이 조금 의심 가는 거 이런 거예요.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반국가 세력이 암약하고 있다. 네. 맞서 싸워야 된다. 막 이러니까 무슨 소리야 갑자기 뜬금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계엄 문제를 제기했을 때 대통령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 선동 정치다. 네. 나치 스탈린. 예. 예를 들어서 예. 전혀 그런 사실이 없으면 예. 그런 사실 절대 없습니다. 국민들은 그냥 일상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그런 거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아. 편안하게 얘기해요. 아. 보통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허. 상대방이 우리가 뭐 어떤 의혹 제기를 할 때 불끈하면 발끈하지 않는다는 거죠. 발끈하면 오히려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막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 얘기하는 거 보고 아 이분들이 뭐가 있나 보다. 이거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안 한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돼요. 이러니까 네. 더 이상한 거 아니냐.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야당이야 예. 의혹 제기를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야당 대표가 아하. 대표 회담의 그 모두 발언으로 거기서 나왔던 얘기죠. 모두 발언으로 전 국민이 완전히 집중돼 있는 상태에서 그런 발언이 할 수 있는 문제냐 이거겠죠. 네, 네. 괴담으로 또는 뭐 이런저런 시나리오로 떠돌아다니긴 했어요. 했던 거고 또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때 그 탄핵 국면에서 그 계엄 뭐 기획 뭐 이런 계엄 시도 문건도 있었죠. 뭐 그런 네. 문건까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정운영 지지율이 대단히 낮고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 이른바 친위 구테타, 예? 네. 지금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보냈잖아요. 중앙고 출신이 간다고 네. 뭐 그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네. 그런 얘기까지 놔두는 건데 충분히 저는 야당에서 제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야당 대표가 거의 공식화하듯이 얘기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했던 게 좀 너무 나간 게 아니냐 예.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10월 달에 선고들이 몇 개 있습니다. 재판. 혹시나 선고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또 대통령 탄핵 명분 쌓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아니 법원 판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주장이 있어서 제가 질문 드려봤는데 뭐 그다음에 상관이 사실은 있습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 가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네. 지금 중앙고 출신 장성이 4명밖에 안 된다는 네. 거잖아요. 400명 중에. 네. 근데 기무사령관, 아주 지금 중요 자리입니다. 방첩사령관도 방첩사령관. 있지만 방첩사령관이 예전에 전두환이 그 할 때 예. 계엄령 할 때 이제 맡았던 역할이잖아요. 기무 보안사령관.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777 부대라고 알려진 37 부대도 네. 굉장히 중요한 국방부 직할 방첩 부대예요. 감청하고 저도 사실은 뭐 공군 정부장이기 때문에 잘 네. 아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감청하는 부대예요, 소위 그렇죠. 말하는. 감청 근데 부대죠. 그런 부대, 그러니까 4명밖에 안 되는데 2명이 얘기했잖아요. 2명이.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제 의심할 수밖에 없고 이번에 이제 그 김용현 후보자에 대해서 특전사령관하고 방첩사령관을 불렀냐 이 대답했을 때도 그런 적 없다. 네. 그럼 왜 내가 왜 부르냐? 아직 장관도 아닌데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뭐 거짓 선동이다 막 이래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에 대답을 안 하고 엉뚱하게 얘기한단 말이죠. 네. 그럼 이제 사람들이 특전사령관하고 방첩사령관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했지? 뭐 이렇게 궁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군이라는 거는 저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계엄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단계는 아니라고 봐요. 근데 대통령이 계속 뭐 반국가 세력 선동하고 압력하고 있고 맞서 싸워야 된다고 그러면 그다음에 지금 계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는데 계엄 해제는 당연히 국회를 소집하면 과반이 야당이기 때문에 해제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그 박근혜 정부 때 문건에도 보면 소집을 못 하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해버리는 거예요. 체포해버린다. 그 문건에도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있었잖아요. 네. 그 사실은 박정희 때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러니까 막 뭐 괴벨스식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런 걱정 없다. 우리 군은 어쨌든 국방의 힘을 충실할 거다. 이렇게 이제 가는 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자꾸 뭐 거짓 선동. 사실은 그렇게 똑같으면 그럼 반국가 세력이라든지 뭐 압력하고 있다든지 뭐 증거가 있어요? 없죠. 뭐 증거 있는데 만약에 가만히 있으면 그거 어떤 자체가 사람이 증거 있어요? 얘기예요. 아직 어떤 사람인지 누구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 했는데 만약에 증거 있는데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거 직무유기죠. 바로 구속시켜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상대를 네. 악마화시키는 사실 정치라는 게 예. 그 협상하고 경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총만 안 들었지 여야의 내전 상태예요. 네. 내전이다 이거는. 예, 거의 네. 내전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네. 정치의 기본적인 역할이나 의무나 이런 그 국민들을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되는 건데 네. 싸움만 하는 거죠. 아하. 이게 이제 그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국정 운영의 마지막 책임자는 대통령입니다. 네. 그리고 야당이냐 당연히 문제 제기하고 야당이 비판하고 국정 운영 잘하면 야당의 비판이 발목 잡기로 보이는 거고 그렇죠. 국정 운영을 잘못하면 야당의 비판이 합리적인 걸로 보일 거란 말이죠. 그럼 결국은 가장 최고의 지위에 있는 최고의 책임자 마지막 책임자 그럼 대통령은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돼요. 네. 심지어 개원식도 안 나오는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 처음 봤는데요. 예. 진짜로. 아니 이거는 대통령 의무를 방기한 거예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회 개원식에 와야 되는 거예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안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피켓을 들고 뭐 야유를 하더라도 아니, 거기 와야죠. 와야 국민의 된다.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여야가 자꾸 반목하고 갈등이 있으면 결국 책임은 집권 여당 대통령의 책임 그렇죠. 아닌가요? 무한 모든 책임이죠, 무한 책임. 정부뿐만 아니라 지금 뭐 개헌식도 얘기했지만 개헌식에도 왜 안 나온 게 한동훈 대표랑 조국 대표 보기 싫어서 이런 거 아니야? 그 이런 얘기들이 차단인가 나오잖아요. 좀 해야 되잖아. 그렇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거기 그러니까 보기 싫어서 근데 정치인이나 대통령은 이재명, 조국, 한동훈 다 있잖아요. 그렇죠. 아유. 본인 싫어하는 사람 다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은 싫은 자리도 가야죠. 그리고 거기서 뭐 피켓 시위한다? 욕 먹을 까고 해야죠. 네. 언제 좋은 얘기만 들어요? 네. 당연히 비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당연히 사실은 개헌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게 욕을 먹고 이렇게 했어도 개헌식 갔잖아요. 다 왔었죠. 그렇죠. 이렇게 만약에 가면 국회 자체를 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 자체도 적으로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정치라는 거는 자기 편을 한 명이라도 더 끌어들이는 거고 그러니까요. 비난을 해도 또 싫은 자리도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온갖 뭐 핑계 대는데 결국은 국회를 적으로 돌리면 네. 본인도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다. 이런 걸 아셔야 되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첫 번째 좀 눈에 띄었던 게 문재인 전 대통령 지금 검찰 수사 이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공정한 수사냐?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근데 총장님. 왜 이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그 수사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러니까요. 뭐 압수수색하고 네. 그다음에 피의자로 적시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하는 네. 건지 나는 모르겠는데 전직 대통령에 대한 그 수사 이 부분은 네. 기본적으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너무나 당연하죠. 예. 우리가 좀 존경할 만한 그 전직 대통령을 좀 가지면 안 됩니까? 이 나라는 정권 교체되면 전 정권 전부 탈탈 털고 이렇게 해서 계속 그것이 악순환돼서 네. 서로 간에 그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갖지 못하는 그 불행한 국가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는 좀 여야를 떠나서 좀 통 크게 좀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좀 너무 억지 수사 같아요. 이게 뇌물죄가 되는 게 맞아요. 아니 억지 수사 억지 같고 수사다? 그다음에 그 이상직 의원의 임명 과정이 중진공 이사장. 예. 임명 과정이 대단히 저는 일반적이었을 거라고 봐요. 네. 그걸 가지고 무슨 그 자리로 대가성을 뭐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 건데 네. 그걸 마치 그게 무슨 뭐 피의자인 걸로 적시해서 사회가 받은 월급을 뇌물로 웃으셨어요. 예. 예? 저도 그게 좀 신기해서 쓰리 쿠션으로 이렇게 뇌물을 받는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대로 영장에 문재인 대통령을 피의자라고 적시를 했고 피의자는 이제 범죄 혐의가 있고 입건이 돼 있고 나중에 충분히 기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했었다. 혐의가 확실하다고 본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영장에 기재했다는 거는 나중에 기소될 수 있다는 소환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잘하면.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의상직원이 예를 들어서 중진공 사장, 아유 좋은 자리입니다, 가겠습니다. 이분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업을 엄청나게 크게 하던 분이고, 그 자리를 내가 굳이 뭐 가야 돼? 이렇게 고민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물론 나중에 뭐 의원도 되고 그랬습니다만, 근데 사실은 핵심적인 게 지금 그러니까 중앙지검 하던 분이 전주지검 가고 가면서 이제 수사가 확 이제 달라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 정권 수사라는 게 지금 한 2년 반 지나서 3년 차 가고 있는데 지금 해야 되느냐? 하필이면 지지율이 떨어지고 지금 명품백 수사, 뭐 주가 조작수 안 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이 나올 때이기 때문에 핵심은 이제 결국은 직접 뇌물죄라는 거잖아요. 네. 제3자 뇌물이 되려면 뭔가 청탁이 있어야 되는데 청탁이 있는 건 아마 입증을 못한 것 같아요. 그동안 못하죠. 2-3년 동안 청탁 내가 자리 가면 취업시켜줄게 이게 안 되니까 결국은 경제 공동체를 끌어들인 건데, 예. 그러니까 한 3년 전에 이혼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전에도 보면 놀던 분이 아니에요. 회사 다녔단 말이에요. 다른 거 하긴 했지만 회사 딸은 다녔잖아요. 물론 이제 결혼한 딸에 대해서도 생활비 같은 거 보태줄 수 있죠. 네. 우리가 뭐 의례적으로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매달 예를 들어서 뭐 거의 먹고 살려줬느냐 뭐 이렇게 갔는데 대신 취업시켜줬다. 뭐 이렇게 대하는 거라서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곽상도 전 의원 아들도 보면 생계 따로 하니까 50억 받아도 무죄 받았잖아요. 경제공동이 아니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무죄인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야말로 경제공동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그건 뭐 디올백 받았어도 경제공동체에 경자도 안 꺼내잖아요. 그냥 이거는 별개다. 부인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 없다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모로 보더라도 사실은 저도 법률을 하고 하지만 참 안쓰럽기도 하고 저렇게 엮고 싶나 이런 생각도 들고
김건희 여사 사건하고 다 그냥 비교가 되고 대조가 되잖아요. 그거 다 받는 거 명품백 받는 건 받아도 됩니까?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거는 되고 이거는 큰일 났다 뇌물죄라고 지금 취직시켜 준 게 월급 받아간 게 거의 지금 그 국정운영 지지도의 마지노에 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20% 초반대인데 이게 갤럽 조사 지금 예. 그런 것 같아요. 20%가 무너지는 상황이 되면 거의 국정운영이 불가능한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를 지키기 위한 그 여러 가지 노력들 중에 네. 하나의 그 근거 비슷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 같은데 정치는요. 네. 본인이 잘해서 그걸 지키려고 해야지 자꾸 남을 비난하고 남을 악마화해서 저 사람들을 막으려니까 우리가 뭉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깨지지 않을 거라고 했던 30% 박근혜 대통령의 30%도 결국은 5%로 무너졌거든요. 윤석열 대통령도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지금 극렬하게 지지하는 자기 편 20%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거기에 소구하는 메시지와 거기에 소구하는 전략을 자꾸 쓰는 건데 그건 스스로 고립을 자처하는 거예요. 네. 고립무원이 스스로 돼가는 거예요. 실제로 공무원들도 앞에서 예하고 뒤에 돌아서면 안 합니다, 일을. 그러니까요. 왜? 정권 바뀌어서 나중에 본인 수사받고 처벌 받아요. 지금 그럴 다 보이잖아요.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 때문에 아유, 일을 할 수가 그렇죠. 없는 할 수가 상태예요. 없죠. 그러면 결국은 장관, 차관 추천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노를 합니다. 안 하려고 해요. 네. 왜? 이 정권에 몸담기 싫다. 그럼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 이진숙, 김문수 뭐 이런 사람들을 내세우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아하. 이렇게 형국을 계속 최악으로 가는 거네요. 계속 몰려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게 자리를 지킬 수 있겠느냐예요. 국민들 봤을 때 보통의 국민들이 봤을 때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설득력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없어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자, 뭐 심우정 후보자 얘기 조금 더 해보면 심우정 후보자는 자료 제출을 뭐 지금 30% 정도만 제출하고 거의 내지를 않았다. 근데 이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될까요? 또 채택이 또 안 돼도 또 임명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뭐 보십니까? 김문수 장관도 임명하는데 안 하겠습니까? 임명은 네. 당연히 할 텐데 이 결국은 아마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라든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사실은 지금 그냥 이 심우정 후보 아시겠지만 뭐 윤석열 사단으로 알려져 있고 네. 본인은 뭐 사단 아니라 그러지만 아니라 그러죠. 예. 근데 사실 언론에 그동안 다 나오잖아요. 언론에 뭐 사단이라고 쫙 나오는데 그럼 아닙니다. 라고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런 적이 전혀 없잖아요. 예, 평소에 사단이라고 할 때는 그냥 있다가 그렇죠. 청문회 나오면 아닙니다. 얘기하면 누가 믿겠어요. 안 믿는데 그냥 뭐 관리형으로 그러니까 심우정 후보자는 아시겠지만 뭐 특수통은 아니고 기획통이라 그러면 그냥 관리형이거든요. 말 잘 들을 사람으로 네. 임명한 걸로 보면 본인이 지금 여러 문제되는 데서는 자료를 안 내면 앞으로 뭐 수사할 때도 문제가 될 것이고 근데 벌써부터 보면 제가 보기에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수사는 뭐 정당한 절차라 소환이 아니라 이제 출장 조사에 대해서도 그냥 뭐 수사팀이 알아서 할 거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그 전에 아마 총장하고 크게 기조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 혹시 그 김건희 여사의 그 오빠 김진우 씨인가요? 거기랑 좀 잘 아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사실 있었는데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희문고등학교 그러는데. 동창이다. 네, 뭔데 그런 얘기. 그 얘기는 좀 그 청문회 과정에서 크게 많이 안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증명을 못 했겠죠. 왜냐하면 같은 동창이긴 하더라도 네. 뭐 몇백 명씩 되는 상황에서 동창이라 봐야 친한 관계냐 이게 증명을 못 하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네. 방금 얘기한 대로 검찰총장이 누가 되든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이 부활되면서 검찰은 대통령 직할 체제로 들어갔다. 네. 그래서 총장이 누가 되는 건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누가 되든지 간에 민정수석실에서 직할로 관리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슈합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근, 현근택 두 분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